그러면 지금부터 requirement analysis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BC 4년에 태어나서 AD 65년에 죽은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이 세네카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Our plans miscarry because they have no aim. When a man does not know what harbor he is making for, no wind is the right wind. 우리들의 계획은 실패한다. 언제? 왜냐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또는 목적이 없을 때 우리들의 계획은 실패한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when a man does not know what harbor he is making for, 그가 지금 어느 항구로 가고자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 그가 가고자 있는 목적지인 그런 항구를 모를 때, 그때는 어떠한 바람도 좋은 바람이 아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확실해져야지 동풍이 불면 야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requirement analysis를 한 다음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requirement analysis가 끝나면은 이 requirement specification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requirement analysis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specification을, 이것이 끝나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디테일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임플리멘테이션 만들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how will everyone with a stake know when it is done? 여기 스테이크란 말이 우리 이공계 애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이해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서 everyone with stake 하면은 관련된 사람, 즉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이 이 일이 is done, 그 프로젝트가 끝난 거를 어떻게 알겠느냐. 사실 그 기준은 이 requirement specific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단계마다 이 시스템 디자인이 끝났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끝났냐, it is done, 끝났냐 안 됐냐, is it done, 끝났냐 안 끝났냐. 그러니까 이제 끝났으면은 이제 가자 다음 단계로, 아니야 안 끝났으니까 더 해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requirement specification이 되는 거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requirement analysis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프로젝트를, 디자인 프로젝트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10개 정도 하면은 그 중에서 1개 이하만 사실 그 상업적으로 실제로 그 회사에다가 이익을 남겨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성공률이 프로젝트 했다고 해서 다 성공되는 건 아닙니다. 뭐 건축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그런 프로젝트는 당연히 그게 돼야 되죠. 근데 뭐 신제품 개발한다, 우리 전기전자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삼성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망한 프로젝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리 소문 없이 이제 돈도 못 벌고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10개에서 1개가 성공할까 말까. 성공이라는 것은 그때 회사에 이익을 내줬다, 그것이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는 뭘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이 제일 먼저 리퀘어먼트 어널리시스를 해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디테일 디자인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시제품 만드는 단계로 갈 텐데, 요건 그 말하자면 타임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동안 그 누적 비용, 디자인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요거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서 요거지 이제 프로젝트 끝났다 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한 이쯤 갔다가 이거 잘못됐다,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만한 돈을 낭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디자인으로 넘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더 이상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결정하는 거, 그리고 이걸 초기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들은 이 컴퍼니의 버텀 라인, 컴퍼니의 버텀 라인, 제일 밑바닥, 이 계산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 거기 손익 계산서죠. 그것에 말하자면 이익을 남겨주는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무조건 지금부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고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리콰이어먼트 어널리시스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콰이어먼트 어널리시스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가지고 너무 이걸 생각해서는 안 되고, 커스터머가 뭘 원하냐, 어떤 솔루션을 원하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머라는 것은 이제 진짜 고객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자기들 같은 회사의 마케팅 디파트먼트, 시장 조사부가 있을 텐데, 경영대 출신이 많이 하겠죠. 시장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원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커스터머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커스터머의 수준을 보면은 인폼드 커스터머, 뭐 비슷한 걸 많이 써본 사람, 그 다음에 프론티어 커스터머, 나 뭐 이런 거 세상에 보니까 이런 제품이 없는데 이런 제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커스터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종류별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리콰이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을 달리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때 리콰이어먼트 어널리시스 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엔지니어들 2단계 처음부터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말고 도대체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좀 깊이 이것을, 그 다음에 진정으로 커스터머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 말하자면 어떤 그런 기능을 또는 모듈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커스터머랑 한참 얘기를 해보면 그건 모듈 추가할 필요 없이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커스터머가 요런 기능하는 모듈을 갖다 붙여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하고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별 훌륭한 엔지니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잘 설득해서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더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즉 과연 커스터머가 느끼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를 2단계에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클래리파이하고 디파인하고 이 숫자를 표시하고 뭐를 디자인 목표를, 2단계에서 그걸, 즉 리콰이어먼트 어널리시스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스테이트 명시해야 됩니다. 즉 문서로 나와야 되는 거죠. 리콰이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우에는 이 리콰이어먼트라는 말보다는 그냥 스펙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기계의 스펙이 뭐냐, 이게 바로 그 requirement specification의 준말이고, 이것은 하나의 문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커스터머에 대해서 이 엔지니어들은 코칭이가 될 수도 있고, 멘토도 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듯이 비슷한 거를 많이 사용해 본 그런 커스터머를 인폼드 커스터머라고 그러고, 아주 새로운 제품을 구상하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프론티어 커스터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본 사람들에게서는 그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낮죠. 이 사람도 황당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고, 뭐 비슷한 이해도 별로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굉장히 쉽게 얻을 수가 있고, 또 이거는 뭐 다른 사람
경쟁자 또는 책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황당한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만들 때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는 그 엔지니어는 아니죠. 커스터머죠. 프론티어 커스터머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인터넷도 들어가 있고 핸드폰도 되고 사람들이 여기다가 그 게임도 막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그런 거 없을까 하는 황당한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리콰이먼트 스페시피케이션 만들기는 이건 쉽지만 이건 대단히 어렵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확률이 이쪽은 많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안 될 것 같아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외국에서 실제 벨랩이라는 데서 이게 미국에서 옛날에는 제일 큰 그 연구소 이제 연구소 기업인데 너무 그 실력이 탁월하고 너무 커서 이게 거의 연구소를 독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할을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질런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 KT 옛날에는 그 SK도 없었고 LG U+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벨랩에 있는 그 이제 엔지니어들이 어떤 임무를 받았는데 그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런 전화기에서 말을 할 때 그 뒤에서 하는데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는데 이걸 좀 줄여라 라는 그런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스테이트먼트 오브 프로블럼 문제 제시가 된 거죠. 커스터머의 니드가 파악이 된 거고 이랬을 때 그래 어떻게 하면은 이 엔지니어들이 이런 방식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즉 노이즈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이 노이즈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부터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죠. 배경 잡음이 백그라운드 잡음이 굉장히 적도록 해야 된다. 이게 목표인데 그러면은 굉장히 적다. 그거 애매모호하지 않냐? 그거 숫자로 써야 되지 않냐? What is the maximum allowable level of background electronic noise on the telephone circuit? 그럼 이게 숫자로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 이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거는 숫자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도대체 노이즈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를 하라는 말이냐? 도대체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정도면 됐다는 이 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걸 먼저 정해야 된다. 그래서 디자인 크라이테리아 이걸 먼저 정해야 된다.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거를 잴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노이즈 백그라운드 노이즈 크기가 얼마나 이걸 숫자로 나타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노이즈를 측정하는 것에서 먼저 또 한 팀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동안 먼저 시작을 해서 노이즈를 측정하는 이제 측정하는 기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래서 노이즈를 숫자로 표시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를 다 이제 그 노이즈 이제 우리가 이거 측정할 수 있으니까 노이즈를 작게 해서 지금 이 그림이 그런 건데 노이즈가 굉장히 작은 거 노이즈가 굉장히 큰 거 이 단위가 여기서 이제 dBRNC라 그러는데 이 데시벨 어버브 레퍼런스 노이즈 그래서 어떤 레퍼런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노이즈가 얼마나 크냐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건 노이즈가 이제 15부터 65짜리를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한테 들려주고 기분이 어때요? 반응을 본 거죠. 그래서 한 20 정도가 됐을 때는 여기 15일 때는 엑셀런트라고 대답한 사람이 100%다. 노이즈 레벨을 갖다가 한 25 정도로 했더니 한 75% 정도는 와 정말 좋습니다 그러는데 뭐 그냥 그런데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겠죠 지금 한 99%.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이즈 백그라운드 노이즈 레벨이 40이다 그랬으면은 우와 무지하게 좋은데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5%도 안 되고
뭐 그런 뭐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이 45%. 이런 그래프를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회사 안에서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야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 시장 반응을 좋게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타겟을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사람들이 한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서 그래도 한 75%는 돼야 되지 않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23 dB RNC로 정한 거죠. 그럼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개발했을 때 이거로 측정해가지고 23 dB RNC가 넘었냐 안 했냐 그거 가지고 그러면 완성이다 이제 프로젝트 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드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아니 두 단계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커스터머 니드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스테이트먼트 오브 프로블럼을 만들고 이것도 하나의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 만드는 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커스터머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스테이트먼트 오브 프로블럼 또는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작성을 하는데 이것은 이 커스터머한테도 그 사람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노이즈 레벨을 원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뭐 이 정도로. 그럼 그 안에 숫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기분 나쁘지 않은 정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그걸 이제 문장으로 다 써가지고 문서로 만든 것이 스테이트먼트 오브 프로블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얘가 뭐냐면은 백그라운드 노이즈의 크기가 우리가 NOI 신경 쓰이게 사용자 NOI 신경 거슬리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또는 스테이트먼트 오브 프로블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가 뭐냐면 이제 엔지니어들이 요 문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좀 전문적인 숫자가 나오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쉬운 말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의 그 마지막은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requirement specification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idle channel noise must be less than or equal to the 23 dB RNC. 요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요거는 사실 전문적인 용어로 쓰여져 있죠. 이게 아이들 채널 노이즈야. 또 아이들 채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채널 뭐 우리가 라디오를 듣는데 뭐 교통방송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그 말을 하다가 잠깐 음악을 틀려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지금 그 채널이 아이들 상태다. 그 아이들 말도 어디서 쓰냐면 자동차가 지금 원래 자동차를 왜 갈라고 만드는 건데 자동차를 갖다가 지금 파킹에다가 놓으면 그냥 공회전 이게 아이들 그 레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채널이 있는데 원래는 거기 인포메이션이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가는 그런 상태. 그때 들리는 소리는 노이즈죠. 그래서 그 노이즈가 23 dB RNC 이해가 된다. 요 문장이 바로 이 requirement spec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우리가 커스터머의 니즈로부터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오브 그러니까 커스터머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커스터머의 니즈가 있으면은 assess need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니즈를 분석한다. assess 분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스테이트먼트 오브 프로블럼 쉬운 말로 쓰여진 그런 문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커스터머의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컨스트레이닝 팩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제한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다시 한번 하면은 여기 예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전자파가 얼마 이상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 법적인 문제죠. 규제 이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거랑 얼마나 비슷하냐,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특허 분쟁이 생기겠죠. 이렇게 에, 이 여러 가지 그 제약 사항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뭐그 긍정적인 면으로는 이네이블링 팩터, 가능하게 하는 팩터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이 있는 그 외부 사람이라든지 인하우스, 사내, 여기 인하우스 사내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다 비슷하지만 다른 디자인들을 참고를 할 수도 있고, 또 베이직 이 리서치 논문 같은 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 커스터머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니즈가 무엇인지를 커스터머에게 잘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커스터머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뭐가 도대체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푸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할 때마다 와서 좀 보시겠어요? 중간중간에 보시겠어요? 뭐 라든지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하면 그 23dB 뭐 이 정도 되면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이 커스터머한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예산, 이 버짓. 이 버짓은 예산이고 코스트는 비용이죠. 그리고 프라이스는 가격이고, 그 가격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광고비라든지 인건비가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 하면 이제 원가인데 그 원가에는 이제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고, 또 재료비, 당연히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 같은 거는 영어로는 그 머티리얼 코스트, 그래서 MC라고도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결책을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라든지 그 코스트,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재료비가 토탈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얼마를 해드릴까요? 라든지 또 이게 양산할 때 하이 볼륨, 대량 생산, 프로덕션 인 하이 볼륨,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죠. 그랬을 때 코스트, 대량 생산할 때는 이 가격이 얼마가 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얼마 정도면 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커스터머한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은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사람이 죽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리가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좀 고장이 나도 그냥 대충 쓸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고장 났을 때 이게 메인티넌스를 할 때, 우리 유지 관리 보수를 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뭐 특수한 장비가 오실로스코프가 필요합니까? 라든지 뭐 이런 그 메인테넌스까지도 사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 커스터머하고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도 우리 저 엔지니어들이 많이 잊어버리는 거죠. 많이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때 필요한 건데, 이 디자인이 끝나는 거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뭐 아까 여기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에, 그 계약에 관한 사항이죠. 됐을 때 우리가 사인을 할 겁니까? 이제 반드시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면은 이게 우리가 여러분 그 커스터머가 받아들일 만한 디자인입니까? 그다음에 돈은 뭐 어음으로 주시겠습니까? 현금으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세 달 후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개발할 때도 비용이 드니까 뭐 20%, 뭐 저한
60%뭐 20% 이런 식으로 돈을 줄 겁니까? 뭐 이것도 당연히 이게 계약 사항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좀 약하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일이 is the work that I am to do legal?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합법적이다 하면은 the work that I am to do is legal이 되는 거고, 이게 정말 혹시 이거 뭐 몰카 촬영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커스터머가 책임진다라고 계약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질문을 할 때 커스터머는 기술에 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질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잡고 질문을, 자세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그 여러 가지 그 외부 요인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적인 문제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뭐 생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 다양한 그 솔루션 해결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거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이게 만들어 줄 거냐, 프로젝트를 우리가 그 끝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도까지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냐, 아니면 워킹하는 프로토타입까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냐, 아니면 양산까지를 책임져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거 만드는 사람도 훈련하는 것까지, 말하자면 새로운 장비를 만들었으니까 교육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스텝 트레이닝, 이제 요게 그래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법적인 문제, 이것도 꼭 우리 엔지니어들이 많이 소홀하기 쉬운데 이거를 꼭 생각을 해 두어야 합니다.